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남북의 첩보작전. 혁명정부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터진 권력형 부정사건은 다름 아닌 부정축제자 조사반의 부정사건이었다. 최고회의 산하 부정축제자 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이주일 소장, 위원으로는 김진위 육군준장, 송찬호 육군준장, 김윤근 해병준장, 유원식 육군준장, 정세웅 해병대령, 이석재 육군중령이었다. 이들은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일단락된 뒤엔 조사반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정축제 환수액을 결정하는 일로 바빴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빨리 환수액을 통보해야 이들이 마음 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위원회는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다. 8월 12일에는 기업인과 기업체에 대해서 27건 470여억 환의 환수를 통고했다. 9월 13일에는 공직자와 군인 34명에 대한 70여억 환의 환수를 통고했다. 이 환수액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맨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이 지휘하고 있던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였다. 이 수사에 참여했던 문병항은 사세청에 근무하다가 부정축제 처리위원회의 조사반원으로 파견 근무를 한 뒤 복귀했다가 다시 불려나왔다. 그는 기업별 탈세액과 환수액을 비교해봤다. 세금 포탈을 많이 한 기업이 적게 한 기업보다도 환수액이 적은 경우가 있었다. 일목요연하게 차트를 만들어 기업별 탈세액과 환수액을 비교해보니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 문병항의 기억에 따르면 김재춘과 김종필은 이런 사실을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때 최고회의는 지금 세종로 문화관광부가 있는 건물에 들어있었고 의장실은 3층이었다. 김종필, 김재춘은 브리핑 차트를 든 문병항을 데리고 의장실로 갔다. 김종필은 의장 비서실장에게 지금 급한 보고를 해야 하니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박 의장 방으로 들어갔다. 2시간이나 계속된 보고를 들으면서 박정희는 굳은 표정이 되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김종필은 문병항에게 밖에서 기다리시오 라고 하더니 한 5분 있다가 나왔다. 다음 날부터 정보부 수사국이 바빠졌다. 이 수사는 정보부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진행했다. 임시수사실은 홍릉의 임업시험장에 있던 여러 동의 콘셋 건물이었다. 이곳으로 기업인들과 부정축제 처리위원회 산하 조사반원들이 불려왔다. 한 기업인을 조사한 수사요원은 밤새 물 좀 먹었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차트를 만들었던 문병항은 건의 항목에서 부정축제 처리위원장 이주일은 엄중처벌을 요한다라고 썼다가 정보부 모 국장이 빨간 색연필로 극형에 처한다로 바꾸는 것을 목격했다. 이 즈음 어느 날이었다. 박정희 의장이 부정축제 처리위원들을 의장실로 불렀다. 김윤근은 조금 늦게 들어갔다. 박정희는 녹이 띈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 김종필 정보부장이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리핑 차트의 제목은 부정축제 처리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실내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김종필 부장은 명랑한 표정에 의기양양했다. 이윽고 브리핑이 시작됐다. 부정축제 조사단원 중에서 3명, 심사반원 중에서 3명, 그리고 부정축제 처리위원장, 보좌관, 양인영 대령이 뇌물을 받아먹었다. 뇌물로 받은 현금은 모두 압수해서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조사, 심사한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지 않고 처리한 것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이 많다. 김 부장은 부정축제 처리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는 것이었다. 박 의장은 최고회의 산하 조사단이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고 노발대발하여 위원들을 야단쳤다. 위원들은 머리를 숙인 채 마룻바닥만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윤근은 한참 야단을 맞다가 생각해보니 은근히 화가 났다. 박 의장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박정희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라고 내뱉듯이 말했다. 박 의장도 아시다시피 부정축제처리는 가능한 한 짧은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전제하의 일을 서둘러 추진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방대한 업무량을 처리했으니 소홀히 된 것, 잘못된 것이 많으리라 자인합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뇌물과 관계없이 체류된 것도 재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토의하고 판정한 것을 어떻게 제3자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 몇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넉 달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수고한 위원들에게 위로는 못해줘도 어떻게 도매금으로 모두 나쁜 놈으로 취급하십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즉석에서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은 미안하다면서 그동안의 위원들 노고를 치하했다. 이틀 뒤 최고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날에는 경론이 있었다. 이주일과 같은 함경도 출신인 김동화 해병소장은 이건 가만 듣고 보니 이주일 부의장을 잡아넣자는 수작이 아닌가 하고 고함을 치면서 항의하고 다른 위원은 뭐가 잘못됐다고 야단이야 라고 되받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다. 박정희는 정보부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물었다. 혁명지도 이념에 입각한다면 이 사안은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장내가 조용하게 정리되더라고 한다. 부정축제 처리반 부정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주일 위원장 보좌관 양인현 대령은 648기 출신의 포병장교였다. 함경북도 경성이 고향인 양 대령은 이주일 위원장과는 동양이었다. 그는 수명의 기업인들로부터 환수 액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환의 뇌물을 받았다. 김종필의 정보부 수사팀은 양인현의 집을 수색했으나 이주일 위원장에게 뇌물이 전달된 증거는 잡지 못했다. 김윤근은 김 부장이 양인현 사건을 이용하여 이주일 장군의 제거를 꾀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부수적 효과는 거둘 수 있었다. 모든 최고위원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했다. 이때부터 최고위원들은 중앙정보부의 눈치를 살펴가며 일해야 했다. 이때부터 중앙정보부는 명실공히 최고회의의 상부기관으로 변했다고 썼다. (1961년에) 남북한 간 공업 수준을 비교하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석탄 생산량은 남한이 590만 톤, 북한이 1200만 톤, 발전량은 남한이 약 20만 킬로와트인데 비해서 북한은 116만 킬로와트였다. 철관석의 생산 실적은 남한이 약 14만 톤, 북한이 116만 톤. 화학 비료는 남한이 연산 3만 8천 톤인데 북한은 86만 톤. 시멘트는 남한이 약 51만 톤, 북한이 207만 톤이었고 수산물 생산량도 북한이 59만 톤으로 남한의 45만 톤보다 앞서 있었다. 곡물 생산량에서만은 남한이 600만 톤, 북한이 220만 톤으로 남쪽이 많았으나 농가구당 소, 돼지, 사육수는 북한이 많았다. 이즈음 김일성은 이렇게 호언하고 있었다. 우리 당의 구호는 지금 사상에 있어서는 주체,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이다. 우리는 5, 6년 전부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 남조선 군대가 먹고 있는 것은 전부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다. 남조선의 국방군이 입고 있는 것도 전부 미제다. 군화도 미제이고 총과 탄약도 미국 놈들이 준 것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가 중농 정책을 들고 나와서 자립경제를 건설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그런 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 자립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돈으로는 세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가 된다. 우리 북반부와 합작해야만 자립경제가 가능해진다. 합작에는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미국 놈들을 반대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작은 무리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에게 북조선 군대를 먹여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물질적인 힘, 경제적 자립이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5.16 쿠데타가 터지자 함흥 지역의 현지 지도차 내려가 있던 김일성은
대남공작 총본부인 3호 청사의 정보망에 비상을 걸었다고 한다. 그는 평양으로 급히 돌아와 당 정치위원회를 소집했다. 3호 청사의 문화부장인 김중린이 박정희 소장과 육사 8기 출신의 소장 장교들이 움직였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일성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을 때 김중린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박정희에 대한 신상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3호 청사의 간부로 있으면서 이날의 회의 자료를 준비했던 전 북한 고위관리 황일호가 중화일보 취재반에 증언한 내용은 이렇다. 김일성의 지시로 박정희를 포함한 쿠데타 주요 간부 8명에 대한 신상 자료가 회의에 제출됐어요. 당시 한국군 장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개개인에 대한 세세한 신상 자료가 마련돼 있었어요. 박정희 자료는 주로 경북 출신의 남로당원과 국군 장교였다가 월북한 사람들이 쓴 것이었어요. 그중 70%가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5월 20일과 21일에는 노동당 본청사 회의실에서 남한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벌어졌다. 황일호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쿠데타가 미군의 사주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것이냐로 성격 규정을 하느라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미군이 개입한 쿠데타로 결론은 났지만 주체 세력들의 면면들을 볼 때 더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고 한다. 5월 26일 노동당 대남연락부는 박정희를 어려서부터 지켜봤다는 황태성과 박정희와는 육사 2기 동기로서 6.25 전에 대대병력을 끌고 월북했던 강태무 등 14명을 평양 여관 특호실로 소환했다. 이들은 주량, 버릇 등 박정희에 대한 사소한 정보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북한 수뇌부는 박정희와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갖게 됐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통일운동 세력과 용공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하자 회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친구였던 황태성이 박정희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그해 7월 노동당 정치위원회는 박정희가 반공을 표방하고 있고 혁신계를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와 통일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을 제안할 비밀 협상 대표를 파견키로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5.16대 육군 방첩부대장으로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막는 입장에 있었던 이철희 준장은 육군 첩보부대장으로 옮겼다. 7월경 육군 첩보부대 서해지구 파견대에는 흥미있는 대북 공작을 시작한다. 이 공작의 지휘부에 있었던 이모 씨는 암호명이 213 해상공작 XO였다고 증언했다. 국제문화협회란 단체명으로 위장한 첩보부대는 남북한을 오가는 이중첩자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대동강 상사에 정치회담을 제의했다. 우리 측의 목적은 정치회담으로 위장한 정보 수집이었는데 박정희 측이 정말로 회담을 제의해오니 잔뜩 기대를 걸고 있던 북한은 액면 그대로 정치회담이라 믿었던 것 같다. 이 씨는 이렇게 증언한다. 정치회담이란 발상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첩보부대가 대북 공작 차원에서 생각해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혁명 직후라 아무래도 북한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쓸 때였습니다. 여러 차례 첩보원들을 북으로 침투시켜도 모조리 붙잡히는 등 차질을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들과 접촉하면서 우리는 북침 의사가 없고 평화 통일을 원한다는 뜻도 전하면서 혁명 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첩보부대는 별 기대도 걸지 않고 회담을 제의했는데 의외로 북측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이에 우리 측은 회담 대표를 민간인 가운데서 선발했다. 첩보부대가 선발한 민간인은 서울시 의원을 지낸 적이 있는 강성국과 3대 광주시 의원을 지낸 김석순이었다. 강 씨는 대표 단장, 김 씨는 보좌관으로 위장했다. 강 씨를 첩보부대에 추천한 것은 방송 극작가 이영신이었다. 서해지구 첩보부대장 이영호 대령은 이영신의 외사촌형이었다. 7월 초순 이 대령은 부대를 찾아간 이영신에게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말도 잘하고 허우대도 좋은 그럴싸한 사람을 천거해다오 라고 부탁했다. 이영신이
이북에 첩자로 보내려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 대령은 그렇지 않다. 신변 문제는 걱정 말라 라고만 했다. 강성국은 황해도 안악이 고향이고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4.19 이후의 총선 때는 서울 동대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어서 실시된 서울시의원 선거에 당선된 다음 민주당에 입당했다.